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윤리위를 긴급 소집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언급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국민의힘이 윤리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요. 원래는 당초 2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긴급하게 당겨져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패턴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한 것이 다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제명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실 같은 사유로 다시 한번 징계를 할 때는 그 전에 받았던 징계보다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받은 그 징계라고 한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입니다. 예. 당원권 정지보다 강한 징계라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이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이거든요. 네. 근데 탈당 권유를 하기에는 사실 정적 부담도 더 있는 것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더 강한 징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명 절차밖에는 지금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징계로서 만약에 제명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당원 자격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적법 각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더 흘러갔을지 이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있을 윤리의 징계 여부가 앞으로 있을 법원의 가처분 이용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준석 대표가 제명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당연히 그런 해석이 맞는 해석인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그 앞서서 오늘 윤리를 앞서서 당겨서 개최하는 문제를 보고 예.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정당이 특히나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정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당내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건 적절하지 않고요. 법원을 또 이제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협박하는 거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전을 보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대놓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기본적인 양식과 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당에서 계속 하는 것, 국민으로부터 분명히 비판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이 전 대표는 어제 성접대 여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제가 공소권 없음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것이 아마 검찰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 향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나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또 혹자들은 아니다. 이게 범죄 시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 일주일 남았다고 하잖아요. 네, 포괄일죄로 묶어서 혐의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포괄일죄로 묶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좀 뭐랄까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이것을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네. 저는 아마도 합리적인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정치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글쎄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 성범죄 혐의가 있다, 뭐 접대 의혹이 있다. 계속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에 발목이 계속 잡힌 것이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있을 가처분 신청은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수사와는 좀 별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의 성범죄 의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정치 국면이 이끌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재관 교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으면 그걸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맞죠. 근데 굳이 소환 조사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어제 수사 시간을 보니까 12시간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결국은 실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소권이 없다라고 그 결론이 나면 실체적인 진실과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내에 그동안의 통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시간을 조사했던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특히나 그걸 내용을 실제로 수사 결과 때 만약에 경찰이 밝히게 되면 더욱더 큰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가세연의 이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에 대해서 고소한 게 있죠. 네. 그 고소한 것이 무고에 대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전 대표 어제 조사 마치고 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워낙 이제 긴 시간이었고 저녁 10시였기 때문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조율되었던 대로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다. 조사 일정이 잘 보도되지 못했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번 그 긴급 전체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이제 예.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위가 열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계속 그 공박을 좀 벌였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순방 일정 이전에도 윤리위가 만약에 이때 열린다 그러면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마침 오늘 또 윤리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면,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면에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공교롭게 또 이준석 대표는 어제 경찰 조사를 마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쭉 맞추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무고죄를 말씀하셨는데 무고죄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윤리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급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이죠. 이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어제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결국 주호영, 이용호 2파전이 됐습니다. 이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다른 중진의 참가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2파전이 됐어요. 원래 당초 주호영 의원 추대 방식에서 경선 방식으로 바뀐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용호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셔서 지금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이상 이것을 이제 추대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뭐 애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용호 의원이 자기는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하시는 것이고 정당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 추대 형식으로 비춰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늘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표는 뭐 여론조사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어려운 일은 아닌데 예.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른다라는 것이 모든 정치권의 이야기이지만은 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호영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을 하면서 굉장히 당내 입지가 탄탄하고 얼마 전까지도 비당대책위원장의 업무를 수행을 하셨었고 그 전에도 사실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상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국면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많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 까봐야 아는 것이겠지만은 예. 그래도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기도 했지만 네. 이게 법원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 바가 있는데 네. 다시 도로 주호영이 되는 게 맞냐 이런 여론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여론, 국민의 눈과 귀를 도대체 그 의식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금 원내대표를 맡을 분이 적절한 분이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추대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추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두 후보 간의 체급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5선과 재선 그리고 국민의 입에서 계속적인 정치를 해왔던 분과 지난 대선 때 갑작스럽게 입당하셨던 분 이분이 두 분이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2개월 이상의 당내 내용을 거치면서 주요한 정당의 의사결정을 전부 다 박수로서 추인을 했던 그 박수 정당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한 모습은 이번에는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내용적으로는 다시 한번 박수의 힘을 다시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소속으로 정당에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에서 도로 주호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 득표력이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용호 의원의 당내 입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호영 의원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호영 의원이 아무래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득표력에 있어서는 예. 네. 만약에 대안이 있다 그러면 좀 글쎄요, 뭐 어떻게 표가 좀 분산될지도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여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표심들은 특히 원내 표심들은 주호영 의원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계속 뭔가 충돌하고 합이 맞지 않는 상황.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빨리 조속히 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해서 추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게 계속 가처분 신청 결론 나오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굴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할 텐데 집권 여당의 이 정상화 국면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예. 조금 달라질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면 예.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을 때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아마 권한대행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름의 좀 안정성은 있는 지도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업무가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도체 자체가 계속 흔들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 사령탑이 바뀐다 그러면 사실은 비대위가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내대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향방이 그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당 대표의 자리인 것이고 당 대표가 계속 거리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아마 국민의힘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시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 진행되는 저희가 이 대정부 질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쟁점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논란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야당의 문제 제기나 언론의 문제 제기, 국민의 비판들을 정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삼고 현상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들을 계속 유발시키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죠. 예. 특히나 정부의 재정 기조가 긴축인데 이 긴축의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도 깎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깎고 그렇게 다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지역을 도와주는 예산들을 깎으면서 전혀 급하지도 않는 영빈관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이런 얘기에 답할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또 하나는 이건 책임론이 분명하게 책임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저도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 정무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간에 많이 하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영빈관 문제를 타치하고 나서라도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농산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하지 못하고 영산 시대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까? 네. 용산 이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496억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미 300억 넘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됐고 또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많게는 1조까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초래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정부적인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한심하게 그러한 기본적인 정부적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드러냈고요. 특히나 좀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 그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가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 의원의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합니까? 앞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직접 청와대의 영빈관과 본관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새로운 영빈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아무도 모르게 국민도 모르게 집어넣어놨던 거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국정운영 방식은 정말 이번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이 기존의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여론을 살핀 윤 대통령이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들 사실 국정 동력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의 권한이자 직무일 수 있을 텐데 바로 철회하는 모습,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한 상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 영빈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정무 감각을 탓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통해서 사실 야당이 굉장히 많이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서 뻔뻔했던 정부라고 오히려 저는 자인하는 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영빈관 이전과 관련돼서 800억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거 막대한 네.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전공대 1조 6천억 드는 것들, 그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거든요. 광주 복합 쇼핑몰 만드는데 뭐 9천억의 국비를 내놔라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800억에 대한 예산은 예산 낭비고 나머지 1조 6천원의 빚을 떠안거나 9천억의 국비를 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앞뒤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영빈관과 관련돼서 저는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 대표랑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민생 문제를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나오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들, 가장 주된 목소리는 대표적인 목소리들은 결국 정쟁으로 치닫는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빈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추석 민심 챙기겠다, 민생 챙기겠다,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해놓고서는 계속 김건희 특별법 만들겠다, 특검법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빈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지금 대정부 질의 앞두고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뭐 밝혀야 될 것이 있다면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럼 굳이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여력들을 영빈관의 국정조사에 쏟아붓는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민생 챙길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정쟁으로 가고 있다. 뭐 전 정권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쓴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안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이번에 영빈관 이 논란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큰 문제가 됐던 만 5세 취약 연령 인하와 관련돼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이런 무언가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순간에 갑자기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은 첫 번째 경청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공감이죠. 국민들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고 지난번 교육부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령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이번에 영빈관 문제로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800억이냐 900억이냐 이런 문제로 바라보면 아니 그런 문제를 바라보니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경청과 공감의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지난번에 인적쇄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을 얘기할 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적쇄신 전국 전환용으로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플러스 형태로 해서 인력을 보강하겠다. 그래서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이 보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과의 무언가를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영빈관과 관련된 이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과 괴리가 있었던 이 많은 문제점들을 응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번 계기에 여당도 이 사건을 곰곰하게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고 교훈을 좀 얻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쟁으로만 치닫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예. 민주당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전체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내고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야당이 비판을 하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내고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절차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반성을 느끼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더 이상 어떤 절차를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겼다라고 하는 건지 제가 일단 모르겠고요. 네. 소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적을 하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밀어붙였던 것들, 국민 여론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야당과 여당 이렇게 교체 시기였습니다만은 야당의 비판은 불구하고도 그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것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 했을 때 완전히 야당 패싱했었거든요,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예산을 제출하고 국회는 거기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철회한 것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현 정권에 대한 잘못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잘못. 그러니까 계속 이 정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있을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좀 방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때리기에 이재명 지키기로 맞선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던가 또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모습, 이재명 지키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방금 얘기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예. 그 대통령께서 철회를 지시하셨죠. 발빠르게 지시하신 건 잘한 것이다. 다들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한 가지를 놓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 그건 좀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셨어야죠. 본인께서도 알고 계셨을지 몰랐을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다.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국민적인 이 비판이 직면하면서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철회에 대해서 부족했으니 국민들께 유감 표명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냥 유체이탈 합법으로 철회하라 이렇게 지시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뭐 계속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반대로 이재명 지키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도 좀 부끄러움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했던 해명들이 계속 다르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재판이 9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범이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재판을 이미 9개월째 받고 있고 1심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것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눈치 보기 아니겠습니까?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써왔던 제도가 바로 특검이라는 제도죠.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계신 분들에 관련된 연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식 검사가 정규 검사가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그 비판하신 분들을 4년 전으로 돌려보면 드루킹 특검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원들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당시 야3당이 특검을 제안을 했고요. 야3당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그때 받았고요.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4년 전에 집권 세력의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드루킹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렇게 네. 수사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협의점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은 예. 처사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여론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뭐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과 이재명 의원에게 향한 사법 리스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6개, 그러니까 적게는 6개고 많게 한 10개 정도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설령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의원대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뭐 가려야 될 거 있으면 가리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방탄 그 민주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표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소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저희가 계속 방탄이라고 비판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 못 믿겠으면 못 믿을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훈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압박을 가해서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예.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집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의혹이 없어지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나섰고 이미 그 첫 번째 수순으로서 당무위원회에서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개정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의 치열한 대치 상황, 이 사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